생명이 처음 탐생했을 때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수세기 동안 과학계의 호기심을 자극해온 질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지구가 무생물을 최초의 살아있는 세포로 혼란스럽게 변화시킨 단순한 화학 반응으로 탄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명은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조차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불충분합니다. 오늘날 지구 구석구석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극지방에서 적도까지, 깊은 동굴에서 산맥까지, 열대우림에서 화산까지, 적어도 원시 생물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동물, 식물, 곰팡이, 박테리아는 생존 공간을 찾아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적응해왔습니다. 그러한 과학자들은 대부분의 역사에서 지구는 다소 열악한 환경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약 38억 년 전, 지구에 생명체가 처음 나타났을 때 지구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지구 표면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었고 작은 군도와 개발되지 않은 육지가 있었습니다. 대기 또한 메탄, 암모니아,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의 비율이 높아 오늘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이러한 가스는 원시 바다에서 대규모 화산 폭발과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또한 산소를 생산할 수 있는 광합성 유기체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 중 산소가 매우 적었습니다.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기원을 향한 놀라운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다음을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드리며 즐거운 여행 되세요. 과학자들은 암석과 화석 연구를 포함하여 생명체가 처음 나타났을 때의 지구 환경 조건을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각의 구조와 지각의 역사에 대해 배우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암석을 직접 연구하여 암석의 구성과 지각 내 위치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과학자들은 암석과 화석을 연구하여 38억 년 전에 존재했던 환경 조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암석의 기원은 다양합니다. 암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기원이 분명한 오늘날 우리 눈앞에 형성된 암석과 적절히 비교하면 암석 자체에서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암석의 화학 성분은 당시 대기 중 산소,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수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암석에 오늘날 바다에 서식하는 것과 유사한 산호나 조개류가 포함되어 있다면 암석이 해저에서 형성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식물의 잎과 줄기가 점토나 사암층에 각인되어 있다면 이 암석이 지구의 어딘가 아마도 식물이 떨어진 호수 바닥에 쌓여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화석은 고대 바다의 깊이를 판단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호는 얕은 연안 해양 환경에 서식합니다. 따라서 산호석회암은 얕은 바다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고생물학적 방법은 암석에 화석 유기물 잔해가 거의 없거나 특징적이지 않은 경우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강 계곡이나 호수와 같은 대륙 퇴적물에는 해양 암석보다 훨씬 적은 화석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대 측정이 훨씬 더 어렵고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과학자들은 암석, 화석, 퇴적물에 존재하는 동위 원소를 분석하여 환경 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20세기 초에 방사능이 발견되면서 등장했습니다. 이 방법은 방사성 원소의 자연적인 변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변형은 일정한 속도로 일어나므로 자연 모래시계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석에 포함된 탄소 13동위 원소의 양은 당시 존재했던 식물의 종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방법을 사용하여 광물의 절대 연대를 결정함으로써 지구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욱 발전했지만
이러한 방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컴퓨터 모델을 사용하여 생명체가 처음 출현했을 때 지구를 지배했던 환경 조건을 시뮬레이션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생명체가 출현하게 된 과정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테스트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모델링에서 컴퓨터는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사용하여 생물의 특성과 환경 조건에 따라 생물의 행동을 시뮬레이션하는 모델을 만듭니다. 또한 이러한 모델은 지구의 기울기,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온실가스 수준, 그리고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와 같은 요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생명체를 연구하여 생명체의 출현에 유리한 환경 조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생명체와 그들이 번성하는 환경을 연구함으로써 생명체가 살기에 이상적인 서식지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생명체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수 온천과 같은 극한 환경에 서식하는 박테리아를 연구하면 지구에 생명체가 출현할 수 있었던 환경 조건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변화로 인해 생물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물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질문은 주변 세계를 해석하고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인간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생명의 기원은 우주의 기원, 지구상의 인간 기원과 함께 가장 중요한 3대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세기에 걸친 연구와 시도로 인해 생명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생명의 자연적 기원 이론의 첫 번째 흔적은 바빌론, 이집트, 중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무생물에서 생물이,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개념에 기반합니다. 이 개념은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클레스와 아리스토텔레스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특정 물질 입자에는 특정 조건에서 생명체를 생성할 수 있는 일종의 활성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정란, 햇빛, 썩은 고기에서 활성 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연못이나 늪과 같은 습한 곳에서, 탈레스는 물에서, 아낙사고라스는 공기에서 생명의 시작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병사들과 상인 여행자들로부터 얻은 동물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무생물에서 생물이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개념을 형성하고 자연의 사다리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모든 생물과 무생물은 복잡성과 완전성의 사다리에서 특정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사다리의 맨 위에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엔 천사, 인간, 동물, 식물, 마지막으로 광물이 있습니다. 사다리의 각 단계는 복잡성과 완벽한 측면에서 이전 단계보다 우수합니다. 이 개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개구리, 생쥐, 그리고 기타 작은 동물의 자발적인 생성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썩어가는 땅에서 생명체가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연 발생에 대한 아이디어는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단순한 생물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유기체의 자연 발생 가능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벨기에 과학자 장 바프티스트 반 헬몽은 자연 발생이라는 개념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밀과 더러운 빨래에서 쥐를 얻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도 기존 사물의 분해가 새로운 사물의 창조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믿었습니다. 17세기에는 갈릴레오, 데카르트, 하비, 헤겔 등이 생명의 자연 발생설을 지지했지만 피렌체의 자연주의자 프란체스코 레디는 곤충을 대상으로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여 자연 발생설이 거짓이며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곤충이 고기를 분해하여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레디는 밀폐된 냄비에 고기를 넣어 파리 유충이 상한 고기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연 발생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기가 밀폐된 냄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충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디는 여러 항아리에 고기를 넣고 일부는 밀봉하고 다른 항아리는 열어두었습니다. 그는 밀봉된 항아리에는 유충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열린 항아리에는 유충이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것은 유충이 고기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고기에 떨어진 파리가 낳은 알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17세기에 독일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라이프니츠는 생명의 자연 발생 이론을 계속 옹호했습니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생명체에는 특별한 생명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따르면 생명력은 생명 기능을 조직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능동적인 힘으로 어디에나 존재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고무하기만 하면 무생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미경의 발명은 과학자들에게 미생물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관찰 결과 고기 국물이나 건조 주입에 들어있는 밀폐된 병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미생물이 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고기 조각을 1시간 동안 끓여서 목을 닫으면 밀봉된 병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명학자들은 장시간 끓이면 밀봉된 병을 뚫을 수 없는 생명력이 죽는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인의 종의 기원이 출간되면서 지구상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한번 제기되었습니다.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는 1859년 자연 발생에 대한 의문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명하기 위해 공모전을 시작했습니다. 1862년에는 이 분야의 연구로 유명한 프랑스 과학자 루이 파스텔에게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파스테르는 레디의 유명한 단순한 실험에 필적하는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플라스크에 다양한 영양 배지를 끓였습니다. 플라스크에서 장시간 끓이면 미생물뿐만 아니라 포자도 죽었습니다. 파스테르는 신화 속 생명력이 밀폐된 플라스크를 뚫을 수 없다는 생명주의자들의 주장을 의식해 한쪽 끝이 비어있는 S자형 튜브를 부착했습니다. 미생물 포자는 가늘고 구부러진 튜브의 표면에 침전되어 배양액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잘 끓인 영양 배지는 멸근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공기에 대한 접근과 함께 유명한 생명력이 제공되었지만 미생물의 자발적인 생성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유기체가 다른 생물체로부터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펜스페르미아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운석이나 해성과 같은 물체에 의해 운반된 미생물로부터 생겨났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미생물은 우주를 여행하여 지구에 도달한 후 번성하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못하며 문제를 우주의 다른 부분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천체의 대기와 회전하는 우주 성운을 유기세균의 영원한 농장과 같은 오래된 형태의 생명체 저장고로 간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생명은 이러한 세균의 형태로 우주 전체에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1865년 독일의 의사 리히터는 생명은 영원하며 지구 공간을 채우고 있는 세균은 한 행성에서 다른 행성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코스모조아 또는 우주 세균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 가설은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지지되었습니다. 세기가 바뀌면서 스웨덴의 화학자 스반테 아레니우스는 방사능 정자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물질 입자, 먼지 입자, 미생물의 살아있는 포자가 우주에서 다른 생물이 살고 있는 행성을 어떻게 떠나는지 설명했습니다.
아레니우스는 이러한 유기체가 광물 입자에 갇혀 방사선과 극한의 온도에 강한 포자를 형성하여 우주의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구에 도착하면 이 포자는 유리한 조건에서 깨어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리화학적 과정 개념으로 알려진 또 다른 이론은 장기간의 비생물학적 분자 진화를 통해 무기 물질에서 지구상의 생명체가 점진적으로 출현했다는 가설에 기초합니다. 1924년 러시아의 생화학자 알렉산더 오파리는 생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지구의 원시 환경에서 단순한 유기 분자로부터 생명이 출현했다는 가설을 제시하는 등 많은 과학자가 이 이론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미국 과학자 스탠리 밀러와 해롤드 우레이는 1953년 밀러 우레이 실험으로 알려진 유명한 실험을 통해 전기 방전의 영향으로 무기 기체에서 아미노산과 같은 단순한 유기 분자가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원시 지구의 추정 조건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역사가 시작될 때 지구는 뜨거운 행성이었습니다. 자전과 점진적인 온도 감소의 결과로 무거운 원소의 원자는 중심부로 이동하고 가벼운 원소의 원자는 표층에 집중되어 생명체의 몸을 형성했습니다. 냉각이 계속되면서 물, 메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시아나수소, 분자수소, 산소, 질소와 같은 화합물이 나타났습니다. 물의 높은 쌍극자 모멘트, 점도, 열 용량과 같은 물리화학적 특성과 탄소의 산화물 형성의 어려움, 환원, 선형화합물 형성 능력과 같은 탄소 특성으로 인해 물은 생명의 기초 원소가 되었습니다. 지구의 원시 대기는 오늘날과 달리 오늘날처럼 산화되지 않고 환원되었습니다. 또한 불활성 기체가 풍부했습니다. 이 원래의 대기는 화학적으로 가장 활성도가 높은 기체 중 하나인 산소를 20% 함유하는 오늘날의 대기로 진화했습니다. 이 산소 농도는 수십억 년에 걸친 지구 생명체의 진화에 따른 산물입니다. 온도가 더 떨어지면서 수많은 기체 화합물이 액체와 고체 상태로 전환되고 지각이 형성되었습니다. 지구 표면 온도가 100도 이하로 떨어지자 수증기가 두꺼워졌습니다. 잦은 뇌우를 동반한 긴 폭우로 인해 거대한 물 저수지가 형성되어 최초의 바다가 형성되었습니다. 활화산 활동의 결과로 금속과 탄소의 화합물인 탄화물을 포함하여 많은 양의 뜨거운 덩어리가 지구 내부층의 표면으로 옮겨졌습니다. 탄화물과 물의 상호작용으로 탄화수소가 생성되었습니다. 따뜻한 빗물은 좋은 용매로서 용해된 탄화수소,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시아나수소산과 같은 가스, 화학 반응에 들어갈 수 있는 염분, 기타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소 원자, 탄소 원자, 질소 원자의 화학적 결합은 유기 분자인 질소 염기의 반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단순한 유기 화합물이 젊은 행성 지구 표면에 점차적으로 대량 축적되었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화산 활동만으로 약 10파워 16kg의 유기 분자가 지구 표면에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생물권의 질량보다 몇 배나 적은 양입니다. 항성 대기에 대한 분광학 연구에 따르면 태양을 포함한 소위 차가운 별에는 수소와 관련된 탄소가 상당 부분 존재하며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탄화수소인 메틴이 형성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유기 화합물과 함께 이 별들에는 더 복잡한 탄화수소 화합물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을 비생물적으로, 즉 무생물로부터 형성된 것이 확실합니다. 탄화수소는 온도가 절대 영도에 가까운 우주의 일부에도 존재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메탄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기타 행성의 대기에 다량으로 존재합니다.
또한 생명체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여러 운석에서 상당히 복잡한 탄화수소의 존재가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화수소 합성은 온도, 압력, 전기장 등과 같은 특정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조건이 있을 때 실험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화수소와 같은 유기화합물의 비생물학적 형성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주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지구 존재 초기에 이미 일정량의 탄화수소가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생물 발생의 두 번째 단계는 원시 바다의 물에서 더 복잡한 유기화합물, 특히 단백질이 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온과 번개 방전 그리고 자외선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유기화합물 분자가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하여 탄수화물, 지방, 아미노산, 단백질, 핵산과 같은 더 복잡한 물질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합성의 가능성은 19세기 중반에 포름알데히드에서 탄수화물을 얻은 알렉산더 부텔로의 실험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1953년 시카고 대학의 스탠리 밀러와 해롤드 우레이는 원시 지구의 조건을 재현하고 최초의 유기화합물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70도에서 80도의 온도와 수기압의 압력에서 암모니아, 메탄, 수증기, 수소와 같은 기체와 물을 혼합하여 실험실에서 6만 볼트의 전압과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 원시 대기를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밀러와 우레이는 실험에서 단백질의 기본 구성 요소인 글리신, 알라닌,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과 같은 아미노산과 다른 유기산이 생성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생명의 원시 숲이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이후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미노산이 형성될 수 있는 지구의 원시 대기의 조건이 모델링되었고 이후 아미노산이 중합되어 1차 단백질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지구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이해의 이정표로 여겨졌습니다. 이후 이 방향으로의 추가 실험은 특히 다른 초기 기체 비율과 에너지 유형을 사용하여 단백질, 지질, 핵산, 그 유도체의 중합 반응을 통해 단순한 분자로부터 더 복잡한 분자를 만드는 데 유망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나중에 과학자들은 뉴클레오티드 질소 염기를 가진 인슐린과 같은 단백질 분자를 포함하여 실험실 조건에서 다른 복잡한 생화학 화합물을 합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실험실 실험을 통해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단백질 분자가 형성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특히 중요합니다. 지구의 화학 진화 과정의 특정 단계부터 산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소는 태양 자외선의 작용으로 물과 수증기가 분해된 후 지구 대기에 축적될 수 있었습니다. 원시 지구에 환원된 대기가 산화 대기로 변화한 데는 최소 10억 년에서 12억 년이 걸렸습니다. 대기에 산소가 축적되면서 환원된 화합물이 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메탄이 산화되는 동안 메틸 알코올, 포름알데히드, 포름산 등이 형성됩니다. 생성된 화합물은 휘발성 때문에 파괴되지 않습니다. 지각의 상층을 떠난 이 화합물은 차갑고 습한 대기로 이동하여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그 후 이러한 물질은 비와 함께 바다, 대양, 기타 유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축적된 이 화합물들은 다시 반응을 일으켜 아미노산과 같은 더 복잡한 물질을 생성했습니다. 특정 용질이 서로 상호작용하려면 용액의 충분한 농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복잡한 유기화합물이 단순한 화합물보다 자외선의 유해한 영향에 더 잘 견디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시 지구에 무기적으로 축적된 유기물의 양에 대한 가능한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일부 계산에 따르면 10억 년 동안 지구 표면의 평방 센티미터당 수킬로그램의 유기화합물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화합물이 모두 전 세계의 바다에 녹아 있다면
용액의 농도는 약 1%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농축된 국물입니다. 이 물에서는 더 복잡한 유기 분자를 형성하는 과정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시 바다의 물은 다양한 유기 물질로 점진적으로 포화되어 원시 스프를 형성했습니다. 지와 화산의 활동이 이러한 유기 국물의 포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원시 바다의 물에서 유기 물질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 물질은 용액에서 분리된 작은 구조로 혼합, 상호작용, 그리고 결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젤라틴과 알부민과 같은 다른 단백질 용액을 혼합하여 인위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 알렉산더 오파리는 용액에서 분리된 유기 구조를 코아세르베이트라고 명명했습니다. 반대 전하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현탁액에서 콜로이드 유기 분자의 응집이 발생하고 수용액에서 자발적으로 모여 고밀도 구형 구조를 형성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코아세르베이트는 상당히 복잡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단순한 생명체에 가까운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물방울 자체의 화합물과 상호작용을 하고 크기가 증가하는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물질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어느 정도는 동화의 기본 형태와 유사합니다. 동시에 해리 생성물의 분해와 방출 과정이 코아서베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코아세르베이트에서 이러한 과정 간의 관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성 활동이 우세함보다 안정적이고 동적으로 분리된 구조가 구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유기 물질의 합성을 자기 복제하고 자기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코아서베이트가 살아있는 시스템에 기인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코아세르베이트가 형성되는 동안 막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생물학적 막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막 구조의 형성은 생명의 화학적 진화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로 간주됩니다. 가장 원시적인 세포 형태의 진정한 생명체는 막 구조가 나타나기 전에는 형태를 갖출 수 없었습니다. 생물학적 막은 환경으로부터 물질을 분리하고 분자의 외피를 강화할 수 있는 단백질과 지질의 집합체입니다. 코아서베이트에서 유기 물질의 농도를 높이면 분자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유기 화합물의 복잡화가 증가합니다. 코아서베이트 외에도 원시 스프에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폴리펩티드, 그리고 다양한 촉매가 축적되어 자기 재생산과 신진대사 능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촉매제는 무기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과학자 존 버널은 생명체의 출현에 가장 유리한 조건은 미사와 점토 탁도가 많고 잔잔하며 따뜻한 석호에서 발견된다는 가설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진흙 입자가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열할 필요 없이 아미노산의 중합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생명의 기원 이론의 주요 문제는 구조적 단백질 합성의 출현을 설명할 것입니다. 생명은 DNA 분자와 같은 매우 복잡한 유기 화합물조차도 형성되었을 때가 아니라 복제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납니다. 이것이 생물 발생 과정의 완성이 살아있는 유기체의 특징적인 구조적 단백질 합성으로의 전환과 함께 구성 요소의 자기 복제 능력에 대한 더 저항력 있는 코아서베이트의 출현과 관련된 이유입니다. 사전 생물학적 선택 과정에서 이러한 코아서베이트는 대사 능력이 자기 복제 능력과 결합되었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구조적 단백질 합성으로의 전환은 물질의 진화에서 가장 큰 질적 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환의 메커니즘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어려움은 핵산을 복제하려면
효소 단백질이 필요하고 단백질을 생성하려면 핵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닫힌 사슬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즉, 우린 생물학적 선택 과정에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자가 복제 능력이 초기 반응 산물과 최종 반응 산물의 시공간적 분리 조건에서 폴리펩타이드의 촉매 활성과 어떻게 결합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있지만 모두 다소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유망한 가설은 자기 조직화와 시너지 이론의 원리와 초공간, 즉 자기 복제 또는 자가 촉매 단위가 서로 주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이라는 개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반응 생성물은 초기 촉매 또는 반응물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원래 유기적 형성에 정확한 사본이 될 수 없는 자기 복제 현상이 발생합니다. 생물학적 진화 형태의 단편인 바이러스와 파지의 존재 자체가 자기 복제의 어려움을 증명합니다. 그 후 코아 서베이트의 사전 생물학적 선택은 분명히 여러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화학 반응을 가속화하는 특수 단백질 유사 고분자를 축적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그 결과 핵산 구조는 효소의 참여로 핵산 복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우세한 증식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명체의 주기적 신진대사 특성이 확립되었습니다. 둘째, 코아 서베이트 시스템에서 핵산 자체는 뉴클레오타이드 서열에 가장 적합한 조합에 따라 선택됩니다. 결과적으로 유전자가 형성됩니다. DNA에 안정된 뉴클레오타이드 서열이 확립된 자기 복제 시스템은 이미 살아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질문에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확실한 해결책은 아직 유언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체를 구성하는 모든 단백질 화합물이 왜 왼손 대칭만을 갖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물학적 진화 메커니즘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지구 발달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지구의 진화 경로가 태양계에서 지구의 위치, 태양의 광도, 질량과 화학 성분에 의해 결정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우리 태양이 가변성 별 유형에 속한다면 지구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온도와 차가운 온도 사이를 오가는 극심한 온도 변동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태양의 질량이 훨씬 더 컸다면 태양은 형성 후에 수천만 년 또는 수억 년 후에 폭발하여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로 변했을 겁니다. 태양이 G2 스펙트럼 등급의 외성에 속하는 중간 질량의 조용한 별이라는 사실은 지구와 같은 행성에서 생명체가 출현하고 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십억 년에 걸쳐 밝기가 조금씩 변하는 안정된 별입니다. 이 후자의 특성은 지난 40억 년 동안 지구의 생명체가 단순한 원시 생명체의 탄생부터 가장 복잡한 형태에 이르기까지 긴 진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금성처럼 지구의 열이 과도해져 돌이킬 수 없는 온실 효과가 발생하고, 거리가 더 멀면 지구가 얼어붙어 안정된 빙하가 형성되어 얼음으로 덮인 행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지구에 달과 같은 거대한 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구에 가까운 궤도를 도는 달의 존재가 지구의 지각 발달을 상당히 가속화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만약 지구에 거대한 위성이 없었다면 금성처럼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자전하여 지각 발달이 25억 년에서 30억 년 정도 늦어졌을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지구는 후기 고생대와 유사한 조건, 즉 고밀도 이산화탄소 대기와 높은 온도로 인해 고도로 조직화된 생명체 대신 원시 박테리아나 단세포 원핵 생물만 살았을 것입니다.
지구와 태양과 그리고 달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고도로 고조화된 유기체의 출현과 발달을 위한 매우 편안한 조건을 지구에 성공적으로 만들어 이 시스템의 최적 성과 균형에 놀랐습니다. 지구는 표면에 적당히 조밀한 대기와 매우 완벽한 화학 성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Fe, CO2, H2, N2 등과 같은 원소, 화합물의 초기 농도에서 비교적 작은 편차만 있어도 생명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구의 주요 물질에 물이 적다면 이산화탄소는 더 적은 강도로 흡수되어 지구 대기에서 축적되어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대에도 돌이킬 수 없는 온실 효과가 발생했을 수 있으며 지구는 금성과 같은 뜨거운 행성으로 변했을 겁니다. 그리고 물이 훨씬 더 많거나 유리철이 적었다면 지구는 바다 행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구의 질소가 더 적었다면 원생대 초기에 지구는 완전히 눈으로 덮여 매우 추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생대처럼 현대 대기의 주요 육상 물질에 더 많은 양의 유리철이 존재했다면 유리산소가 축적될 수 없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구에 동물의 왕국이 생겨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초기철의 농도가 더 낮았다면 이 시기 또는 더 일찍 내인성 산소가 풍부하게 방출되어 그러한 대기에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연소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산소가 배출되는 과정에서 강력한 온실 효과가 발생했을 것이며 그 후 지구는 금성과 같은 뜨거운 행성으로 변모했을 것입니다. 최초의 살아있는 세포가 언제 나타났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초의 생명체 흔적의 나이는 약 35억 년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구 지각의 고대 퇴적물에서 발견된 박테리아의 잔해입니다. 따라서 지구 생명 연대는 약 30억 5천만 년입니다. 생명체 발달의 가장 초기 시기인 선캄브리아기는 40억 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최초의 생명체가 살았던 환경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들의 먹이는 주변 바다의 원시스프에서 나온 유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년에 걸쳐 조금씩 이 환경은 유기물이 점점 더 부족해졌고 결국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졌습니다. 지구 최초의 주민들은 원시 바다에 녹아있는 유기물질을 먹이로 삼는 종속 영양동물이었습니다. 이후 원생 생물의 점진적인 발전은 가장 단순한 무기화합물에서 유기화합물을 합성하기 위해 태양에너지를 사용하는 독립영양생물의 출현과 함께 엄청난 도약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엽록소처럼 복잡한 화합물이 바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주로 유기물질의 흡수에 기여하는 더 단순한 색소가 나타났습니다. 점차적으로 원시 바다에서 비생물적으로 축적된 유기물질이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녹색 식물과 같은 독립 영양유기체의 출현은 유기물질의 지속적인 합성을 보장했으며 결과적으로 생명의 존재와 발전을 보장했습니다. 생명의 발전은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진화는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최초로 등장한 유기체의 박테리아는 햇빛의 도움으로 무기물질을 유기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유기체를 만들기 위해 특히 수소가 필요합니다. 녹색 식물은 물 분자를 분해하고 산소를 방출하여 수소를 얻습니다. 하지만 박테리아는 아직 이 과정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수소와 산소 원자 사이의 결합을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물을 분해할 수는 없었지만 황화수소는 훨씬 쉽게 분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방출되는 것은 산소가 아니라 황입니다. 그 결과 일부 늪의 표면에서 유황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황화수소의 양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생명 발전에 새로운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남조류가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황화수소의 분해보다 7배나 더 어려운 물 분자를 분해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이 종류는 정말 대단한 업적을 달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20억 3천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 후 부산물로 산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시작하여 당시 생명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구에서 새로운 생명체의 자발적인 생성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산소 함량은 현재 수준의 1%에 이르렀고 생명체는 이 공격적인 물질의 증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화는 이 어려운 도전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산소를 흡입하는 최초의 유기체가 지구에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체는 태양의 유해한 자외선을 피해 물기둥에 숨어 바다에 살았습니다. 이제 산소 덕분에 대기 상층에 오존층이 형성되어 방사선을 약화시킵니다. 오존의 보호 아래 생명체가 지구 표면에 정착할 수 있었죠. 성캄브리아에게 자연은 세포에 핵을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같은 시기에 성적 생식이 등장하여 진화의 속도가 크게 빨라졌습니다.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등장했습니다. 성캄브리아기 말, 바다에는 해파리, 편형동물, 해면동물, 폴립 등 다양한 동물이 살았습니다. 모두 골격이 없는 부드러운 몸체를 가졌습니다. 동물에게 껍질과 같은 골격이 나타나는 것은 새로운 지질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생명체가 출현한 후 생명체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원시 원생 생물에서 호기성 형태로 발전하는데 약 30억 년이 걸렸고 육상식물과 동물이 출현한 후 약 5억 년이 경과했으며 조류와 포유류는 최초의 육상 척추동물에서 1억 년, 영장류는 1200만 년에서 1500만 년, 현대인이 형성되는 데는 약 300만 년이 걸렸습니다.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바다와 밀도가 높은 대기의 기원이 된 지구의 가스 배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는 지구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캄브리아에게 시작된 지구의 가스 제거로 인해 이산화탄소와 질소가 비교적 밀집된 대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화산, 마그마 암석, 최초의 얕은 해양 분지가 나타났으며 아르케안 한가운데서 하나의 얕은 바다로 합쳐졌습니다. 아르케안기에는 0.5에서 1.1 기압의 높은 대기압 덕분에 대륙권의 표층뿐만 아니라 바닷물의 평균 온도가 30도에서 50도에 달했습니다. 대기의 이산화탄소 구성은 또한 6.3에서 7.7 사이의 pH로 바닷물의 산성도를 초래했습니다. 육상 생명체 발달의 첫 번째 단계는 아직 완전히 명확하지 않지만 스트로마톨라이트의 형성은 36억 년에서 35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바버튼 벨트의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규산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린스톤 벨트의 화산암층에 있는 셰르트층 사이에 얇고 짧은 층을 형성합니다. 아르케안기 중기까지 육상 생명체는 이미 다소 더 다양해졌으며 아마도 호열성 원핵 생물 형태, 주로 호열성 그리고 호열성 고세균이 완전히 우세한 것이 특징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러한 원시 생명체는 현재 중해양 능선의 뜨거운 열수에서 호열성 박테리아가 사용하는 유형의 화학 생성 반응, 즉 열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과 다른 염기성 화학 생성 반응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상 물질 분화 지대에 의해 아케아 대륙 멘틀에서는 유리철의 농도가 낮았기 때문에 아케아 대기에는 산소가 소량 존재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소는 태양의 강한 복사에 의한
수증기의 광분해와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아르케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이 무렵 이미 나타난 시아노박테리아의 생명 활동에 의해 방출되었습니다. 약 31억 년 전인 아르케안기 중반에 지구 수권의 물 질량이 증가하여 개별 해양 분지가 서로 합쳐져 하나의 전 지구적 해양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해수면이 중해양 능선의 산등성이를 덮었습니다. 그 결과 해양 지각의 수화 과정이 조금 더 활발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탄산칼슘이 해양 지각에 유입되는 양이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동부의 대리석과 석회암과 같은 아르케안 말기의 탄산염 퇴적물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녹색 석재 벨트의 스트로마톨라이트 퇴적물도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이러한 벨트의 화산 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급진적인 지질학적 생물학적 단계는 약 25억 년 전 고대와 원생대에 접어들면서 지구의 핵이 분리되고 지각 활동이 급격히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지각에 결합되어 끊임없이 재생되는 물의 주요 저장고인 해양 지각에 사문석증이 처음 나타났습니다. 초저함의 수화는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탄산염의 고정을 동반합니다. 이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비교적 빠르게 제거되고 총 기압이 6기압에서 1기압으로 평균 기온이 50도에서 약 7도로 떨어진 원생대 초반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의 급격한 냉각으로 인해 약 25억 년 전 지구 역사상 최초의 빙하기가 출현했습니다. 그러나 고생대 말과 원생대 초에 고농도의 금속철을 함유한 대량의 원료가 중앙핵에서 지구 맨틀 위로 올라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결과 지구의 균열지대를 통해 해양으로 공급된 철의 질량은 생물권에서 산소가 형성될 가능성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초기 원생대 대기에는 산소가 극히 적었고 아마도 오늘날 함량의 0.001%를 넘지 않을 것이며 제스필라이트가 대량 퇴적되는 동안에는 더 낮았지만 고대의 대기와는 달리 이미 몇 밀리바의 이산화탄소만 함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철광석 지층이 대량으로 퇴적되는 기간 동안 철을 형성하는 박테리아가 자찰석 단계에서 철을 환원하여 산소를 소비하는 박테리아도 나타났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산소 결핍은 또한 가장 단순한 박테리아의 삶에서 공생 과정을 활성화하여 미토콘드리아와 세포핵을 형성하여 진핵 생명체의 출현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억 년에서 20억 년 전인 원생대 초기의 지구 대기는 질소가 주 성분이며 수증기, 아르곤, 이산화탄소가 소량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식지 조건의 급격한 변화는 그 시대의 생물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열성 원핵 생물 군집은 더 많은 박테리아와 미세 조류에게 자리를 내줘야 했습니다. 또 다른 혁명적인 변화는 해양 생물상에서 이러한 사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원생대 초반에 광합성 미생물인 남조류가 널리 퍼졌고 지질 역사상 스트로마톨라이트의 풍부함이 급격히 증가하여 대량 퇴적된 철광석 형성 시대에 해당했습니다. 고생대 초반 해양 지각에 사문석층이 나타난 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거대한 탄산칼슘과 탄산 마그네슘 덩어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강력한 화학적, 유기적 백운석 서열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북미의 윌렌 미시간 계열과 남아프리카의 트랜스바일 계열의 500에서 1700m 두께의 탄산염 지층과 관련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이 시기에 퇴적되었습니다. 중생대, 즉 20억에서 18억 년 전 철광석 지층이 대량으로 퇴적되던 시대가 끝난 후 지구 대기 중에
산소 분압이 일정하게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종류의 단세포 박테리아와 조류가 빠르게 발달하고 아마도 원핵 박테리아의 내생 생물의 결과로 형성된 최초의 진핵 단세포 유기체가 나타날 것입니다. 진핵 미생물의 신진대사는 이미 소량의 산소 흡수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 대기에서 이가스의 분압이 일정 수준까지 올라간 후에야 널리 퍼질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생대 중기와 후기에는 진핵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해양의 영양 구조에 대한 심오하고 새로운 구조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생대 중기에는 지구가 박테리아 식물상에 의해 식민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이 시기에 처음 나타난 붉은색의 풍화 지각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러한 박테리아의 유기물에 질소가 결합하고 그에 따른 질소 화합물이 퇴적층에 묻혀 지구 대기의 총 압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했을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기압 감소의 결과로 원생대 말기에는 기후가 점진적으로 냉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곤드와나 대륙과 라우라시아 대륙의 일부가 고緯도로 이동한 덕분에 고생대 중기 초에 새로운 빙하기가 관찰되었습니다. 고생대와 원생대에 접어들면서 대기가 화학적으로 활성인 이산화탄소 성분에서 중성 성분으로 전환된 것은 당연히 육상 생명체의 조직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분명히 원생대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단세포 진핵생물과 핵, 그리고 기타 명확하게 분리된 기관을 포함하는 조류의 출현은 이것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산소 광합성의 출현으로 지구 대기의 산소 농도가 크게 증가한 약 24억 년 전에 발생한 성칸브리아기 두 번째 지각지질 화학적 한계, 즉 지오의 한계 또는 대산화 사건이 지구의 전체 지구 역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더 완벽한 진핵생물 형태의 출현을 미리 결정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생물 광물화의 후속 개발과 생물학적 생산성의 성장과 함께 퇴적물 생성의 본질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원생대 초기, 더 정확하겐 23억에서 26억 년 전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절정에 달했을 때 탄산염에서 중탄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증가의 주요 원인이 스트로마톨라이트 기록에 기록된 남조류 생태계의 독특한 확장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구 생명체의 발달의 역사에서 산소 분압이 최소화되어야 했던 철광석 지층의 대량 퇴적 기간 동안 정확하게 발견된 이러한 생물 생산성의 꽃이 만발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이는 아마도 시아노박테리아가 산소가 전혀 없는 환경에서도 놀랍도록 잘 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부 원생대에는 균열지대에서 산화철이 제거되면서 메탄도 풍부하게 생성되었습니다. 동시에 원생대 하부 대기의 이산화탄소 압력은 다소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멘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오늘날보다 약 3배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원생대 하부 철광석 지층이 퇴적되는 동안 비생물성 메탄 생산 속도도 오늘날보다 최소 3배 이상 높았으며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연간 1000만 톤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생대 하부의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이 메탄은 산화되지 않고 메탄 소비 박테리아의 영향을 통해 거의 전적으로 소비되었으며 아마도 스트로마톨라이트의 번성을 미리 결정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교환 반응에서 탄소의 동위원소 분해로 인해 메탄은 항상 가벼운 탄소 동위원소가 풍부해지고 남은 이산화탄소는 탄산염으로 변형되어 반대로 동위원소적으로 더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고생대 상부와 고생대 하부 철광석 지층이 퇴적되는 동안
유기탄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감소한 이유입니다. 나중에 철광석 축적 시대가 끝나고 대기 중 산소 분압이 증가한 후 대부분의 메탄이 산화되기 시작했고 가벼운 메탄 탄소는 탄산염 저장소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중생대 중기에는 메탄과의 이산화탄소 교환 반응 역할이 현저히 감소하여 양해탄소 동위원소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해양에서 산소를 생성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총 바이오매스는 해양에 용해된 인화합물의 양에 의해 결정되지만 해양의 인 농도는 항상 지각의 현무암과 평형을 유지하며 현재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 식물성 플랑크톤의 질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양의 물 질량 증가에 거의 비례하여 증가했습니다. 암석에 산소가 결합하는 과정이 없다면 지구 대기에 축적되는 것도 같은 패턴을 따를 것입니다. 지구 역사에서 생명의 진화를 고려할 때 이전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상황, 즉 성칸브리아기 멘틀에 유리철이 존재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철은 멘틀 물질과 함께 중해양 능선의 균열지대로 들어가 물과 접촉하여 산화되어 수용성 이가수산화물이 되어 바다로 더 멀리 운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가수산화철은 활성산소 제거제입니다. 이는 성칸브리아기 식물 플랑크톤에 의해 생성된 대부분의 산소가 이가수산화철이 삼가 상태, 예를 들어 고에타이트의 형태로 산화되는 과정에서 빠르게 소비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가장 강력한 성칸브리아기 철광석 매장지의 형성뿐만 아니라 성칸브리아기 대기의 매우 낮은 산소 분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화학 밀도 분화 과정에서 철은 산화물과 함께 멘틀에서 지구의 핵으로 점차 이동했지만 원생대와 신생대에 접어들면서 멘틀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약 6억 년 전 멘틀에서 금속철이 핵으로 완전히 전환된 후 지구에서 산소의 주요 소비자가 사라지고 이 중요한 가스가 대기 중에 빠르게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유기체 자체가 죽은 후 유기 잔류물을 분해하는 과정은 산소를 흡수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입니다. 이는 탄화수소 또는 석탄 형태의 퇴적물에 유기탄소가 묻혀야만 대기 중에 산소가 축적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생대와 고생대 하부에는 육상 식생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생대 중반까지 수치 축적되지 않았지만 해양 퇴적물, 오일 셰일, 그리고 검은 셰일에 탄화수소가 보존되는 것은 성칸브리아에게 이미 발생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해양의 환원 환경이 우세했고 식물성 플랑크톤의 유기 잔해가 산화되지 않고 퇴적물에 보존되었기 때문에 신생대에서의 과정의 힘은 파네로기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고대 석유 그리고 가스 축적 분지는 거의 살아남지 못했지만 이후의 지각 과정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따라서 흑연화 암석과 검은 셰일이 성칸브리아에게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질 섹션에서 이들의 양적 분포는 고대의 이러한 과정의 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생대의 산소 발생률은 오늘날의 산소 발생률과 상당히 비례했습니다. 그러나 성칸브리아에게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방출된 거의 모든 산소가 철 산화 과정에 의해 흡수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생대 말기에서 낮게 유지되던 대기 중 산소의 분압은 약 6억 5천만 년 전인 벤디안기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물학적 진화는 말 그대로 지구상의 새로운 생명체의 폭발적인 증가, 다세포 조류의 출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외부 환경으로부터 산소를 소비하는 신진대사를 기반으로 하는 동물계의 다세포 대표주자인 메타 조류의 출현으로 이에 대응했습니다.
또한 골격 생물과 오늘날 알려진 거의 모든 유형의 유기체가 캄브리아기 초기에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원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가는 세 번째 지질학적 생물학적 이정표는 지구의 지질 역사에 분명하게 반영되었으며 지구 대기가 환원성에서 산화 중성으로 바뀌는 등 지구 표면의 생태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상황에서는 식물계에서 합성한 유기물질의 산화 반응을 기반으로 신진대사를 하는 생명체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생대의 시작과 함께 상황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대기 중에 산소가 등장했고 이는 지구상에서 복잡한 생명체의 번영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생물상의 재조직은 후기 지질시대에도 일어났지만 모두 페네로기 초기에 형성된 큰 분류군 내에서 생물체의 분화와 진화적 발전이라는 특징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대기 중 산소 압력의 점진적인 증가라는 신생대 생명체의 진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 외에도 대륙 이동, 기후 변화, 바다의 횡단과 퇴행과 같은 다른 요인들이 생명체의 진화적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인은 생물 군집의 기존 생태적 틈새를 수정하고 생존을 위한 경쟁을 심화시켰습니다. 판에로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주요 범람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에는 오르도비스기부터 대봉기까지, 즉 약 5억에서 3억 5천만 년 전에 발생했으며 진폭은 200에서 250m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두 번째 전 지구적 범주는 백악기에 발생했으며 진폭은 350에서 400m에 달했습니다. 또한 빙하기 동안 대륙 빙하의 물 보존으로 인해 해수면이 120에서 130m로 감소하면서 전 지구적 해양 퇴행이 일어났습니다. 해양에서 지구로의 이동과 해수면 변동과 관련된 역회기는 지질학적 과거에 지구 기후의 전 지구적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물의 열 용량은 대륙 암석과 대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육지 면적의 감소로 인해 해수면이 크게 증가하면 계절과 위도 기후 변화가 약화됩니다. 대륙 표면의 최대 40% 이상을 침수시킴으로써 온대와 고위도의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범법의 연화 효과는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특히 대륙붕의 확장이 저위도와 고위도의 사이에 열을 교환할 수 있는 새로운 해양 통로를 만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퇴행 기간 동안 바다가 후퇴함에 따라 지구 기후의 전반적인 대륙성이 증가했고 계절별 온도 대비도 증가했으며 온대 및 고위도에서 냉각이 발생했습니다. 대륙과 해양의 공간적 배열도 기후의 위도적 구역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암석권판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극지방에 위치한 광활한 땅은 점차 산악빙하로 덮이기 시작하여 지구의 냉장고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가장 뚜렷한 위도 구역화는 극지방에 큰 땅덩어리가 있을 때 관찰됩니다. 예를 들어 극지방의 육지 면적이 감소하고 예를 들어 판게아가 존재하는 동안 관찰된 것처럼 극지방에 큰 대륙 조각이 완전히 부재하면 일반적으로 위도 구역이 상당히 평화화됐고 지구 기후가 기후 온난화되었습니다. 또한 대륙 덩어리의 상대적 위치 변화는 해양 순환의 성격을 변화시켰으며 이는 지구 기후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극 대륙의 현대 빙하는 호주가 남극에서 분리되어 북쪽으로 이동하고 남미 대륙 최남단에 있는 케이프 혼과 남극 대륙 사이에 드레이크 항로가 열린 후에야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후 남극 대륙 주변에 남대서양 해류가 형성되어 주변 세 대양의 따뜻한 역교류 해류와 평행하게 남극 대륙을 완전히 단절시켰습니다. 이러한 남극의 기후 고립 시스템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후 변화 과정에 대한 지구사적 해석에 이어 우리는 페네로기의 거대한 생태적 한계, 즉 지구에서 생명체가 발달한 지난 5억에서 6억 년 동안 일어난 과정의 본질을 고려하라고 시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약 4억 년 전 대기 중 산소압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도로 조직화된 생명체가 육지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기체의 신진대사가 급격하게 재구성되고 공기 중 기체 교환에 의해 이상적인 기관인 폐가 부여된 형태의 동물계가 출현한 것과 관련된 독특한 현상입니다. 태양과 다른 우주적 요인이 지구의 발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순전히 육상 요인이 생명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구는 많은 우주 물체 중 하나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생명의 출현은 독특하고 특히 지상적인 현상입니다.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신생대 생태 진화의 주요 원인도 전 지구적 지각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설은 바다에서의 생명체 발달에 의해서 잘 설명됩니다. 실제로 지구의 신생대 역사에서 대륙과 해양의 공간적 배열 크기 형태 변화는 해류의 강도와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결과적으로 생물학적 생산성의 분포, 즉 특정 자연 조건에 가장 적합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암석권 판구조론에 대한 생명체 발달의 의존성을 설명하기 위해 대륙과 해양의 위치, 지구의 기후대가 해양 생물종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모든 해양 동물종의 약 90%인 대다수가 대륙붕이나 수심 200m 미만의 언덕과 수중 섬 근처의 얕은 바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생대에는 해양 동물의 주요 발달이 얕은 수심에서 이뤄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얕은 해양 동물군은 이제 열대 지방에서 발견되며 이곳은 고도로 전문화된 많은 종으로 포화 상태입니다. 해양 동물의 다양성과 풍부함은 위도가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며 특히 과영양 해양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환극해에서는 용존 상소 농도의 증가로 인해 해양 생물 생산성이 다시 크게 증가한 반면 중아열대 위도에서는 해양 생산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오늘날 얕은 해양 동물의 다양성은 기후의 계절성에 따라 달라지는 식량 자원의 지속 가능성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위도적 요인 외에도 오늘날 해양 동물군의 전반적인 다양성을 결정하는 종적 요소도 있습니다. 특히 같은 위도에서도 먹이 자원이 안정된 곳에서 동물군의 다양성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각 위도대에서는 해안과 섬 군도 근처에서 가장 다양한 해양 동물군이 관찰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인과 유기화합물이 풍부한 심해가 대륙 경사면을 따라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얕은 바다 생물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는 상승 해역입니다. 용승은 일반적으로 열대지대에 있는 대양의 동쪽 해안에서 발생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태평양과 대서양의 페루와 서아프리카 용승대 등 인접한 과영양 수역의 상대적으로 척박한 바다에서 특별한 생활 환경이 생겨나며 장엄하게 번성합니다. 당연히 균열, 즉 암석권의 확장 운동의 결과로 형성된 심해 분지는 얕은 물 동물의 번식의 주요 장애물이 됩니다. 해양 암석권이 멘틀에 침강하는 지역 위에서 발생하는 화산섬 아크와 화산섬 내륙 사슬은 특히 이러한 화산섬 사슬이 위도 아래에 위치하거나 폴리네시아와 미크로네시아 섬처럼 동일한 기후대 내에 위치할 때 해양 동물의 번식에 좋은 경로가 됩니다. 유충 형태의 동물의 이동은 얕은 물 동물의 분산을 위한 또 다른 메커니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주요 대륙의 위치가 다소 분열되었기 때문에 현재 30개 지역에서 얕은 해양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서식하는 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현재 얕은 물해양동물군은 지구의 동물고원 지역이 하나만 존재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 다양성이 더 높다고 해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심해 동물군의 특정 종의 분포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평양의 검은 흡연자라고도 알려진 온천의 생물 군집에서는 대형 관충류, 복종류, 이메페류 연체동물이 우세한 반면 대서양에서는 동일한 온천이 유황 박테리아를 먹으며 적응한 작은 새우에 의해 완전히 점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 분포 패턴을 바탕으로 대륙 이동에 대한 데이터와 지구 해수면의 조수만 간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기후적 결과를 고려하면 고생대, 중생대 경계에서 많은 동물군이 대량 멸종한 것과 같은 페네로기의 얕은 물, 동물, 분류군수 변화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육지대가 고생대 하부에 위치하고 열대와 온대 위도에 주로 위치하며 각 육지대에 고원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르도비스기 얕은 물 동물군의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된 과의 수는 고생대 대부분에 걸쳐 해양 동물의 진화를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회름기 트라이아스기 경계에서 거의 모든 내륙 조각이 하나의 초대륙 판게아로 통합되었을 때 지구의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판게아 고원의 생물 지역과 생태 틈새수에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페름기 퇴행으로 인해 얕은 바다의 면적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페름기와 트라이아스기 사이의 경계에서 저층에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얕은 물 동물군의 대표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즉 고생대와 중생대에 걸쳐 살아남은 동물군은 불안정한 환경 조건에서 오늘날 생존하는 동물군과 생태적으로 유사했을 것이며 판게아 형성 이후 오늘날 열대 지방과 유사한 안정된 조건에서 고생대에 발달한 개체군은 적응력이 떨어지고 멸종의 운명에 처했습니다. 따라서 고생대와 중생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해양동물종이 급격히 멸종한 것은 당시 형성된 초대륙을 둘러싼 생태적 틈새의 수가 감소하고 이 단일 대륙을 둘러싼 생물 생산성의 잠재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생대 초기에 시작된 대륙의 분리와 함께 바다가 육지로 넘어오고 지구 기후가 크게 온난화되면서 고원으로부터 고립된 해양 분지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신생대에는 지구에 새로운 기후대가 출현하고 대륙이 여러 지역으로 분화되면서 동물 세계의 다양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물 다양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생명의 진화 문제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에는 상당한 발전과 세부 사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백악기의 범죄는 고원과 대륙붕 바다에서 탄산염 동물군과 미생물군, 특히 독특한 분필 지층을 형성한 코콜리토포어 미생물군의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한 동일한 범죄는 또한 심해 산호 환초생물 군집의 삶에 위기 현상을 촉발했습니다. 백악기 중반에 한편으로는 해양 퇴적물이 강하게 약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양물의 탄산칼슘이 이전 육지의 침수 지역의 얕은 바다로 더 많이 이동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이 존재했다는 인상입니다. 백악기 시대에는 지구 표면에서 대륙의 위치가 오늘과는 완전히 달랐으며 당시 대부분의 얕은 대륙붕 바다는 강수량보다 증발이 우세한 건조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바다들은 자연 펌프 역할을 하며
바다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륙붕으로 유입된 물이 부분적으로 증발하면서 그 안에 용해된 염분, 탄산칼슘, 인의 농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시기에 대륙붕 바다는 대부분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염분 농도의 증가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산칼슘과 인화합물의 농도가 증가한 넓지만 얇은 해역의 온난화와 통기성이 좋아지면서 생명체, 특히 코칼리토포리드와 유공충류를 포함한 식물성 플랑크톤이 집중적으로 발달했고, 얕은 바다에서는 산호, 연체동물, 기타 골격동물, 백악기 증기에 형성된 강력한 석회질의 거친 산호 지층이 형성되었습니다. 한계 해역은 일반적으로 눈사태 퇴적물이 발달하고 강유수가 배출되는 자연 분지입니다. 따라서 당시 대륙에서 강에 의해 운반된 대부분의 탄산염 물질은 이 바다에 정확하게 퇴적되어 외해에 거의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백악기 중기의 세계 바다에서는 탄산칼슘과 아마도 인화합물이 상당히 고갈되었습니다. 앞티안, 세노마기 시대에 발생한 심해 환초의 생열 구조에 대한 탄산칼슘과 인의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탄산칼슘으로 석회질 골격과 골격을 구축한 산호초 군락이 억제되고 퇴화되었습니다. 심각한 탄산염 부족 상황에서 산호, 루디스트, 기타 골격 생물은 특히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씨에 파도의 침식 활동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석회질 구조를 더 이상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티안 세노마기 환초와 루디스트 층과 같은 해양섬의 산호초 구조는 해수면 아래로 화산 기지가 점진적으로 침하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더 이상 축적되고 성장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고대 산호초의 침식은 결국 그곳에 살던 얕은 동물군을 완전히 파괴하여 이전의 산호 환초와 루디스트 둑을 구요트라고 알려진 평평한 해산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대륙 이동은 육상 동물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생대의 페름기 상부와 함께 중생대는 파충류의 시대였고, 신생대는 포유류의 시대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2억 년이 넘는 페름기 중생대에는 파충류가 20목에 불과했지만, 신생대 이후에는 약 30목의 포유류가 등장했습니다. 이 놀라운 차이는 파충류와 포유류의 발달 조건을 비교하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육상 파충류의 초기 급속한 발달 시기는 현재의 남극이 남극 지역에서 온대 위도로 이동한 후 페름기 말에 비교적 온화한 지구 기후가 형성된 해양 퇴행기를 가진 하나의 판게아, 라우라시아와 곤드와나 랜드라는 두 개의 초대륙이 형성된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게아가 처음 붕괴된 트라이아스기 쥐라기에는 판게아 조각들 사이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태적 연결고리가 존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구에서 파충류가 발달한 오랜 기간 동안 단일 생태 지역이 존재했거나 반고립된 지역이 매우 적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조건에서는 다양한 파충류가 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백악기에 이르러서야 진정으로 잘 고립된 여러 대륙 조각이 분리되기 시작했고, 파충류 분류군 전체 수의 약 절반이 형성되었습니다. 신생대 초기에 본질적으로 서로 고립된 8개에서 10개의 육상 생태 지역이 발달한 것은 포유류의 일반적인 다양성을 위한 주요 조건이었습니다. 신생대 후기 여러 대륙 조각의 연결과 생태 지역의 수가 4개로 감소하면서 13개의 육상 포유류 주문이 멸종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립된 조건에서 다른 대륙이 연합되기 전에 발달한 포유류는 일반적으로 덜 적응하고 멸종되었습니다. 지구 해저의 중생대, 신생대 진화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결론을 현재로서는 개략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젤 역사의 모든 주요 경계와 결과적으로 시대,
그리고 지질 연대 역사의 구분은 주로 암석권 판집합의 전 지구적 이동 과정에서 충돌과 대륙 분열과 같은 사건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 예는 대륙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진화도 대륙 이동과 지구의 기후 조건 변화에 의해 크게 결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전에 고립되어 있던 대륙이 통합되거나 반대로 큰 대륙이 갈라지고 그 조각들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특히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대륙 통합과 대륙 간 해양의 형성과 함께 대륙 통합과 분열된 시기가 번갈아 가면서 새로운 생태 틈새의 출현과 오래된 생태 틈새의 폐쇄, 즉 지구상의 생명체 존재를 위한 생태 조건의 급진적인 변화가 수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재배치는 아마도 개별 생명체의 종과 멸종, 보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호주와 남아메리카의 고유 생명체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사건은 지질학적 과거에 지구 생태계의 고기후와 전체 진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지질 연대기적 규모의 편집과 시대, 기간, 그리고 결국에는 시대로의 분할에 반영되었습니다. 당연히 지질학적 과거의 식물 진화 문제에 대한 지구 역사 분석에서 이동주의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표류 과정에서 분리되고 통합된 각 지역의 생태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빙하기와 간빙기의 주기적 변화와 함께 제4기 지구 기후의 변동도 인류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으며 민족의 이동 시기와 인류의 인종 구성 형성을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베링 해협을 통한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화는 약 11만 5천 년에서 11만 2천 년 전 북반구에서 발생한 마지막 뷰름 빙하로 인해 해수면이 낮아지는 동안 건조한 경로를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빙하는 약 2만 년 전에 최대 규모로 도달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신대륙에 인류가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5억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지구의 생물권은 지구의 지질학적 역학과 밀접한 상관관계 속에서 진화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화를 이해하려면 과거의 지질 조건, 지각, 지구화학적 경계, 기후 진화, 대륙 이동, 해양의 출현과 소멸 등을 고려하여 과거의 생물권을 자세히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요소를 통해 생물권과 지구의 역사적 발전 사이의 상호작용을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질학적 과정은 지구 생명체의 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생명체가 특정 지질학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역방향의 영향도 존재합니다. 유기 생명체는 산산염, 인광석, 석탄층, 석유 매장지, 가스와 해양 퇴적물과 같은 특정 암석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생명은 또한 암석의 풍화작용과 조산 주기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생명체는 지구 대기의 구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는 신생대 동안 지구의 기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신생대에 시작된 기후 냉각은 토양 박테리아에 의한 대기 중 질소 흡수로 인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1억에서 2억 년 동안 심각한 지구 온난화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1만 년 전 빙하기 이후 시작된 현재의 기후 온난화는 태양 자기 활동의 변동과 한대 여름의 지구가 태양에 더 가까워진 약간의 궤도 이동과 관련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르가소해의 플랑크톤성 무척추동물 유골에서 지난 3,000년 동안 측정된 고기온은 현재의 국지적인 평균 기온이 상승이 전반적인 기후 냉각의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약 1억 년 전에는 지구에 만년설이 없었고 평균 기온이 17도에 가까웠지만 오늘 밤에는 15도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미미한 냉각 이후 새로운 빙하기가 시작되어
신생대 중반에 남극 대륙에 얼음이 덮였고 이어서 제4기에는 북미, 유럽, 아시아 대륙에 주기적으로 빙하가 발생했습니다. 지구 대기에서 질소가 점진적으로 제거되고 지각에 묻힌다는 전문가들의 가설이 맞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강수량의 유기질소 함량이 현실과 일치한다면 태양활동이 증가하더라도 서늘한 기온의 새로운 균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기후의 느린 냉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소를 파괴하는 미생물의 대사에 의해 결정되는 이 새로운 기후 수준은 지구상의 복잡한 생명체의 번영에 그다지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반구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빙하기가 가장 심각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2억 년 후 지구의 평균 기온은 12도 아래로 약간 떨어지고 동시에 지구의 해수면은 약 200m로 떨어질 것이며 이 상황에서 고도로 조직화된 생명체의 발달을 위한 그 조건은 중위도에서 상당히 수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약 4억 년이 지나야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이 약 10도로 떨어지고 해수면이 현재 위치에서 500m 이상 낮아질 것입니다. 이 경우 온화한 위도에서도 북대륙과 남대륙이 모두 빙하로 덮이고 적도 대륙의 높은 부분도 얼음으로 덮일 것입니다. 하지만 추위가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2억 년에서 3억 년 정도 지나면 대기 중 질소의 박테리아 제거로 인한 온도 감소와 태양 광도 증가로 인한 온도 사이의 평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약 6억 년 후에는 멘틀에서 핵 물질이 형성되는 동안 방출되는 비생물성 산소의 가스 방출로 인해 이러한 평형 상태조차도 심각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멘틀에서 연간 약 210억 톤의 속도로 유리산소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산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 분압은 100만 년마다 약 4기압의 속도로 증가합니다. 실제로 산소가스 방출 속도는 이보다 훨씬 낮을 것이지만 여전히 약 100만 년당 0.0기압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즉, 멘틀에서 산소가 가스화되기 시작한 지 2억 년이 지나면 이 가스의 분압은 거의 4기압에 도달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온실 효과로 인해 거의 76도까지 상승할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으로부터 10억 년 후에는 산소 분압이 14기압을 초과하고 지표면 온도가 110도까지 상승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모든 육상 생명체는 내생산소의 가스 방출이 시작되면 곧 그러한 대기에서 말 그대로 타버릴 것입니다. 바다에서만 산소의 낮은 용해도 덕분에 복잡한 생명체가 이 따뜻한 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동안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원시적인 호열성 원핵 생물조차도 약 15억 년 후 바다가 끓어 수온이 약 550도에 도달하면 생존할 수 없어 돌이킬 수 없는 온실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생명체의 총 생존 기간은 과거 40억 년과 미래 10억 년으로 나눈 약 50억 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도로 조직화된 생명체의 발달을 위해 자연은 바다의 과거 6억 년과 미래 8억 년으로 나눈 최대 14억 년, 육지에서 과거 4억 년과 미래는 6억 년으로 나눈 10억 년이라는 더 적은 시간을 주었습니다.